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내용 증명을 받은 아들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3억 전액 반환 요구, 사기 혐의 고소 예고. 그 차가운 문장들이 아들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 가죽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제가 직접 치르게 할 거라고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아들이 그 말을 꺼낸 건 작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휘날리던 4월 어느 토요일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였죠. 며느리가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왔고 아들은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왔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고 며느리 언니가 그쪽에 있어서 정착하기 좋을 것 같다고요.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해외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저도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처음 정착할 때 집 계약금이랑 초기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하고 퇴직금을 잘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보내온 계좌로 3억을 송금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낯선 땅에서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것만 바랐죠. 출국 날짜는 6월 중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어도 아들한테서 연락이 뜸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정작 출국 날짜에 대해선 얼버무렸어요. 비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나 짐 정리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나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민 준비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7월이 되었을 때 아들이 짧은 문자를 보내왔어요. 무사히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정착하느라 정신없으니 연락 못해도 이해해달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구나.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요. 8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대학 동창 정수기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죠. 조심스럽고 또 묘하게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저는 동네 카페에서 정수기를 만났어요. 정수기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SNS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였죠. 그런데 배경이 이상했어요. 캐나다의 어떤 집이 아니었어요.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 새하얀 외벽의 전원주택, 그리고 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 속 며느리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바비큐 그릴 앞에 서 있었어요. 해시태그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죠. 드디어 우리 집, 전원생활 시작, 힐링 중.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들이 이민 간 거 아니었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다시 봤어요. 확대해서 배경을 자세히 살펴봤죠. 사진 구석에 찍힌 우편함에 적힌 주소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이더라고요. 캐나다가 아니라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며느리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했어요. 잘 지낸다고, 날씨가 좋다고, 캐나다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집은 구했냐고, 동네는 어떠냐고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술술 이어갔어요.
언니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고 조만간 사진 보내주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가슴속은 점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배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지를요. 남편이 암 투병하던 3년 동안 병원비를 아끼려고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를요. 남편 장례 치르고 빈소에서 눈물도 제대로 못 흘리고 보험 서류 챙기던 그날을요. 그렇게 모은 돈을 아들은 거짓말로 가져갔어요. 이민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정수기한테 다시 연락해서 그 사진이 올라온 SNS 계정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며느리 친구의 계정이었고 위치 태그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주소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혼자서 그곳으로 향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한적한 전원마을이었어요. 9월의 햇살이 따사로웠고 코스모스가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어 있었죠. 주소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가니 새로 지은 하얀 전원주택이 나타났어요.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장미가 심어져 있었고 현관문 옆에는 며느리가 고른 듯한 예쁜 우편함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담장 너머로 그 집을 한참 바라봤어요. 커튼이 쳐진 창문 사이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마 며느리인 것 같았죠.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담장 옆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손에 마트 봉지를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현관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는 소리였죠.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웃음이 저를 철저하게 배신한 후에 그 가벼운 웃음이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들판을 지나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하얀 집과 아들의 웃는 얼굴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아들을 불러 따져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기죄 성립 요건, 가족 간 금전거래, 법적 대응 방법.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메모했어요. 그리고 며칠간 고민 끝에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60대 후반에 제가 법률사무소 문을 여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변호사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꺼냈어요. 3억 송금 내역, 아들이 보낸 이민 관련 문자 메시지들,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 그리고 SNS에서 캡처한 사진들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친아들을 고소할 생각이냐고요. 가족관계는 돈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한 번 깨지면 영영 돌이킬 수 없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이미 관계는 깨졌다고요. 아들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제 돈으로 집을 산 순간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고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는 거라고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는 것 같았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으니까요. 내용 증명이 아들에게 도착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아들이 그 문서를 받아들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며느리는 뭐라고 말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3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발신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내용 증명이냐고, 왜 갑자기 이러냐고 다그치듯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3억을 돌려달라고. 거짓말로 받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요.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이민은 정말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었다고. 그 돈으로 집을 산 건 맞지만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엄마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집을 사놓고 그 집에서 호화롭게 살면서도 제게는 여전히 캐나다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던 그 뻔뻔함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변명은 법정에서 하라고. 지금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나왔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도 애원하는 말투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3억을 입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 쌓였던 배신감과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사흘 뒤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고 며느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현관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서서 냉정하게 물었죠.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진작에 미안했다면 왜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요? 들킬까봐 두려워서 우는 건 아닐까요? 아들이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돈은 돌려주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요. 집을 당장 팔 수는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이라고 했다고. 그 기한을 지켜달라고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주일 안에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하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죠. 심한 건 누구냐고. 엄마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게 심한 거 아니냐고요.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움찔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아냐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생각이나 해봤냐고요.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약속한 날짜가 되었지만 통장에는 아무런 입금도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고요. 변호사는 한 번 더 물었어요. 정말 진행하는 게 맞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라고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원망 가득한 목소리였죠. 어떻게 친아들을 고소할 수 있냐고, 이렇게까지 할 거면 앞으로 남남으로 살자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요. 이미 당신이 저를 속인 순간부터 우리는 남남이 되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죠.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는 엄마가 아니었죠. 결국 한 달 뒤 아들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였죠. 집을 금매로 내놓았고 대출도 받아서 3억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저는 합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3억 전액과 함께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아들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돈이 입금된 날 저는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다시 채워진 통장이었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돈은 돌아왔지만 아들은 잃었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제가 알던 아들은 진작에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정수기한테 들으니 아들 부부는 결국 그 전원주택을 헐값에 팔았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친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저는 일부러 그 동네는 피해 다녔어요. 마주칠 용기가 없었던 거죠. 3억을 돌려받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냥 은행에 넣어둘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들이 거짓말로 내세웠던 그것, 이민이요. 저는 정말로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아니고 호주로요. 예전부터 따뜻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서류를 준비하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었죠.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이민이냐고, 한국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다고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요. 출국 날짜는 이듬해 봄으로 잡았어요. 벚꽃이 다시 피는 4월이었죠. 공교롭게도 아들이 이민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바로 그 계절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진들을 상자에 넣어 창고에 보관했어요. 가져가지 않기로 했죠. 새로운 시작에는 무거운 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 대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 작은 액자에 넣어 캐리어에 챙겼어요. 당신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겠죠?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집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수십 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 떠나는 거라는 게 실감났죠.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 이 계단을 쿵쿵거리며 뛰어내려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냈어요. 이제 그런 추억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공항 출국장에서 정수기와 몇몇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다들 부러워하면서도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내다 오겠다고요. 정수기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들한테는 알렸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릴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관심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 출국 일주일 전에 아들한테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었어요. 이민 간다는 내용이었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고요. 아마 제 번호를 차단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이 문자를 보낸 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제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였죠.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승무원이 친절하게 웃어주더라고요. 편안한 여행 되시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엔진 소리가 커지며 이륙했죠.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빌딩들이, 한강이, 익숙한 모든 것들이 구름 아래로 멀어져 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배신의 대가는 이렇게 치러지는 거라고요. 아들은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호주에 도착해서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점차 이곳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면서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영어 수업도 들었어요.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 날씨 참 좋다고요. 그리고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답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공원을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죠.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 저는 배웠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제 행복이 먼저라고요. 호주의 하늘은 한국보다 더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최고의 복수는 복수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더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로 행복해지는 중이라고요.